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A에 대해서 그 개념,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이제 경제 범죄들이 M&A를 둘러싸고 이루어집니다. 뭐 가끔씩 유튜브에서 되게 핫한 이슈 같은 거 보면 M&A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그렇게 구조적이고 어마어마한 뭐 돈의 흐름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 중소기업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된 범죄들이 M&A를 둘러싸고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변호사보다 정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인사이트가 있고 똑똑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잘 모르시는 건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확실히 기업 변호사하고 이제 대표님들하고 이제 공조를 하면 효과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M&A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M&A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이제 13년 차 변호사인데 M&A와 관련된 경제 범죄도 많았고 M&A 실사도 많이 하고 M&A SPA 계약도 많이 하고 뭐 협상도 많이 하고 국제적인 M&A도 하고 매수인도 대리하고 매도인도 대리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뭐 회생 절차 쭉 진행해서 마지막에 M&A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해보고요. 그래서 M&A가 뭔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하던 말을 그냥 영어로 바꾼 것 뿐이거든요. 그걸 좀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Merger and Acquisition의 이제 준말이라는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Merger는 이제 두 회사가 이제 합해지는 거고, Acquisition은 이 회사가 이 회사 이제를 사는 거고, 그쵸? 어떻게 사냐면 주식 회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 이제 주식 열심히 하시면서 재무제표도 읽고 뭐 요즘엔 그런 재무제표를 읽는 사람들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은근히 이제 변호사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식회사는 지분을 주식의 형태로 발행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5% 주주였는데 한 60%를 사버려. 근데 65%가 되면서 대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M&A로 내가 저 회사를 산 거예요. 그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해도 그냥 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그만큼 많이 사면 그것도 사실은 M&A죠.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사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 공부하는 과정을 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실사, 법률실사, 요즘엔 기술실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법률실사는 뭐고, 재무실사는 뭐고, 기술실사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창고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돈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 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게 재무실사입니다. 장부를 다 뒤져서 회계사들이 실사 보고서를 쓰죠.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기대가 된다. 그거를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강 기업의 이제 얼마다 이 회사는 이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제 공개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시총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실사는 뭐냐면 그 재무 빼고 나머지 거의 전 영역. 왜 거의 전 영역이라고 하냐면 법이라는 게 요 부분에는 괜찮고 요 부분에는 꼭 법이 적용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재무 쪽에도 법적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법을 위반한 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건 이제 법률실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법률실사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쭉 이제 리스크가 어떻게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인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인허가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잘 유효하게 관리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요즘에 그 중요한 이슈죠. 노동법, 근로기준법 상의 어떤 이슈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기준법 상에 분쟁이 없는지 회사는 이 사람들을 뭐 계약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M&A 했던 회사하고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분쟁이었어요.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분쟁은 서로 간에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이 그렇게 금방 안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계약,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어떤 A라는 회사하고의 계약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고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니까 이 계약서를 위반하고 있어. 그럼 계약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계약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법무실사 보고서에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경영진의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에 리스크는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쭉 보는 게 법률실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실사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평가를 못 하겠죠. 그 분야의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 휴대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전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형 아주 우수한 기계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요즘에는 기술 실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보고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약도 마찬가지죠. 재무실사의 영역은 이 신약을 개발하고 지금 예를 들어 임상 2단계까지 갔다. 이거를 100억의 가치로 잡았다. 그러면 그 재무실사는 이거 100억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 나가는 게 재무실사고요. 이 신약의 가치가 과연 100억이냐? 진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100억까지 안 돼. 이거 삼상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 삼상을 통과할 가능성은 1%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억이라고 봐줄 수가 없어. 이게 기술 실사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실사를 하죠. 그래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러면 이 회사는 대강 얼마의 가치가 있겠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억이야.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하나도 없고 앞으로 너무 좋은 게 기대가 돼. 계약서에 따라서도 너무 좋은 게 기대가 돼. 그리고 기술 실사를 했을 때도 기술 실사에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그럼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가격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M&A의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는 그럼 뭘 하는 거냐. M&A 방식 중에서 이제 크게 누가 이거 살래 하고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누가 살 사람 이걸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미 정한 거예요. 그래? 네가 살래? 그래, 그럼 우리 둘이 얘기를 해보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네가 살래? 그럼 우리 둘이 얘기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금융사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굳이 있으려면 살 사람이 내가 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1,000억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500억밖에 없고 500억은 빌려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금융사하고 상의를 할 수가 있겠죠. 뭘 가지고? 실사 보고서를 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공고를 하는 경우에 내가 이제 금융사에서 내가 팔 거 없나 하고 중개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알아봐요. 그리고 살 사람 없나 하면서 투자자를 알아봅니다. 결국에는 그 금융사는 돈을 가지고 혹은 가지고 있지도 않죠. 이제 중개를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딜을 발굴하고, 딜의 발굴이라는 멋있는 말이지만 결국에는 이거 M&A 하시죠? 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이 기술실사 전문가들이 한 그 보고서를 가지고 투자 이제 홍보물을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좀 돈 좀 투자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펀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단독 투자자를 구하거나 요런 이제 구조입니다. 일단 이거를 알고 계시면 M&A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누가 이상한 얘기 하면서 M&A 전문가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넷 중에 하나예요. 변호사, 회계사, 기술가치 평가하는 사람, 아니면 금융사, 중개인. 나머지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단연코. 제가 정말 M&A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근데 내가 좀 매력적이다. 그러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리스크가 많은 걸수록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분을 사고 파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영업양수도의 방식으로 M&A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A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계열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계열사도 아니고 그냥 그 사업 영역이 없어서 항상 이제 다른 회사한테 도움을 받거나 의존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그 사업 영역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돈을 주고 그 사업 영역을 사는 거죠. 영업 양수도. 이것도 우리 옛날부터 하던 거고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 양수도의 방식으로 영업을 가지고 오는 것도 M&A, 큰 틀 안에서의 M&A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 절차를 쭉 기업이 거쳐서 다시 회생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 회사에 투자 얼만큼을 해서 회생 절차 종료하고 내 회사로 내가 대주주가 돼서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회생 절차의 마무리 절차로 M&A 요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양사가 윈윈하는 경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회생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 다음에 그 팔리는 입장에서도 법정 관리를 쭉 받는 것보다는 대주주가 나타나서 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제 훨씬 더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M&A 구조, 개념, 이제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M&A다라는 말에 너무 주눅들어서 혹은 너무 이제 밝은 미래만 보고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다 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이제 돈이 많을 때는 돈이 많아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돈이 좀 줄어들 때는 기업이 어려워져서 회생에 들어간다거나 이 부분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M&A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업무상 M&A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거나 전문가를 만나거나 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이름에 주눅들어서 얼렁뚱땅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한번 검토하시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